적나라한 에베레스트, 이것이 현실인가요? 그곳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기이할 것입니다. 거대한 침묵 속에 서 있는 저 봉우리는 인간의 도전과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자 생과 사가 맞닿는 경계이기도 하니까요. 지구의 최고봉, 해발 8,848m의 우뚝 솟은 에베레스트는 단순한 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곳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마지막 무대이자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성지와도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위험한 여정으로 이끄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뜨거운 열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이제 위대한 여정이라기보다 돈 냄새가 물씬 풍기는 민낯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산을 오르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갓 독립한 대한민국 또한 이 위대한 도전에 동참했죠. 1962년 경희대학교의 박철함을 필두로 한 다울라기리 원정은 에베레스트를 향한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죠. 이후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1970년대 초 김정섭 대원은 에베레스트 등정을 위한 훈련 중 마나슬로에서 형제를 잃는 비극적인 아픔을 겪었지만 그의 집념은 한국 산악인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숱한 도전과 희생이 있었기에 마침내 빛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1977년 9월 15일 대한민국 산악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고상돈 대원이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는 극한의 추위와 희박한 공기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정상에 올랐고 그곳에서 힘차게 태극기를 펼쳤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등정 성공을 넘어 전 세계에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을 알린 상징적인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고상돈 대원의 성공은 한국 산악계의 히말라야 신드롬을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산에 대한 꿈과 열정을 불태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는 영광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욕망과 생존의 치열한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존 크라카오가 직접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쓴 베스트셀러 희박한 공기 속으로는 그 민낯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책은 1996년 에베레스트에서 발생한 참혹한 조난 사고를 다루며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심리와 등반 상업화의 어두운 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죠. 과연 인간은 왜 그토록 위험을 무릅쓰고 에베레스트에 오르려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아마도 그 희박한 공기 속에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1996년 5월 그 산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에베레스트 참사, 인간의 집념과 욕망, 그리고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민낯까지 모두가 직면해야 할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날 정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0년대 중반 에베레스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전설적인 산악인들만이 도전하는 미지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네팔 정부는 고액의 등반 허가를 통해 국가 수익을 올리고 유명 산악 가이드들은 고가의 패키지 원정을 운영했습니다. 거대한 돈과 상업화의 물결이 산으로 몰려들면서 에베레스트는 말 그대로 돈만 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산이 되어갔습니다. 이곳을 찾은 이들의 목적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모험심에 불타는 사람, 인생에서 단 한 번의 영광을 원한 사람, 기업 후원을 등에 업고 명예를 노린 사람들까지 그들을 이끌어줄 전문 가이드들이 있었기에 평범한 직장인이나 경험이 부족한 아마추어들도 세상의 꼭대기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때 저널리스트이자 열정적인 산악인이었던 존 크라카오가 잡지사의 의뢰를 받아 이 상업 원정대에 합류합니다. 그는 단순한 취재가 아닌 실제 등반자의 눈으로 이 거대한 모험의 현장을 기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리고 이 상업화의 열풍이 에베레스트 역사상 가장 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어드벤처 컨설턴츠의 로브 홀, 마운틴 매드니스의 스콧 피셔, 세계 정상급 가이드들이 이끄는 두 상업 원정대는 서로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진
클라이언트들을 데리고 같은 날,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8,000m 사우스콜까지 이어지는 길은 살아남기 위한 적응 훈련과 끝없는 인내의 연속, 밤낮을 가르지 않고 이어지는 고산 적응, 살얼음 같은 사다리를 건너며 그들은 매 순간 자신의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마음속에 단 하나의 그림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꼭대기, 그 꿈의 자리를 밟는 순간 말입니다. 1996년 5월 10일 새벽, 마침내 정상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등반자들이 일제히 위로 향했지만 출발은 예정보다 늦었고 결정적이라 할 고정 로프조차 준비되지 않아 가파른 구간에서 긴 병목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정오, 원래라면 돌아서야 할 턴어라운드 타임. 그러나 정상의 매혹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늦게까지 머물렀고 체력과 산소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로브 홀은 끝내 많이 처진 클라이언트 더그 한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클라이언트 한 명이 돈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폭풍의 전조가 드리워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 누구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예고 없는 폭풍이 에베레스트를 덮쳤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70도, 시야는 단 몇 미터도 확보할 수 없었고 길을 알려주던 자국은 눈보라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산소통은 바닥나고 체력은 끝없이 소진되었습니다. 앤디 해리스, 더그 한센, 일본인 등반가 야스코 남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거나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강인한 가이드 스콧 피셔마저 마지막 힘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정상 가까이 로브 홀은 눈보라에 갇힌 채 아내와 무전을 주고받으며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You sound much better than I thought you would. How are your feet? I haven't taken my boots off to check, but I think I may have a bit of frostbite. We're looking forward to looking after you when you get home. Because they will find you. Try not to worry too much. 에베레스트의 정상에서 시작된 승리의 환호는 곧 절망과 침묵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에베레스트는 그날 무자비하게 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땅에서도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인 의사 베크 웨더스. 그는 폭풍 속에서 2번이나 사망 판정을 받고 버려졌습니다. 얼굴은 얼어붙고 손과 발은 이미 동상으로 감각조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휘청이며 베이스 캠프로 걸어 내려온 그의 모습은 그 자체가 인간 생존 의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록 손과 코를 잃는 대가를 치렀지만 그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러시아 출신의 클라이머 아나톨리 부크예프. 그는 산소 장비조차 없이 숨 막히는 폭풍 속을 여러 차례 오르내리며 동료들을 구조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은 몇몇 생존자들에게 영웅적인 구원이 되었지만 동시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그는 애초에 클라이언트 곁을 지키지 않았는가? 위험 속으로 뛰어든 그의 행동은 무모한 용기였을까? 아니면 진정한 책임감이었을까? 생존과 죽음의 경계에서 벌어진 이 논쟁은 사고 이후에도 오랫동안 산악계와 독자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참사의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존자이자 저널리스트였던 존 크라카워는 희박한 공기 속으로 해서 러시아 클라이머 아나톨리 부크레예프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가이드는 마지막 순간까지 클라이언트 곁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크라카우어의 주장. 그러나 부크레예프는 곧 더 클라임이라는 책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소 없이 정상에 올랐기에 나는 힘을 비축해둬야 했다. 그래야만 폭풍 속에서 더 많은 이들을 구할 수 있었다. 가이드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클라이언트와 끝까지 함께하는 헌신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체력을 지켜 위기 상황에서 구조자가 되는 선택인가? 논쟁은 전 세계 산악계와 독자들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드러난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이 참극은
한 개인의 잘못으로 환원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돈과 명예가 얽힌 상업화된 에베레스트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틈새에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비극이 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크라카오와 부크레예프는 서로 다른 시선 속에서도 같은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에는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산, 에베레스트가 있었습니다. 1996년 5월, 단 하루 동안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류는 이미 수십 년 전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지만 이 참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에베레스트는 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가? 그리고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존 크라카오의 희박한 공기 속으로는 단순한 생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과 생존의 경계에서 내리는 선택의 무게를 기록한 책이자 산이 주는 극한의 유혹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 사이의 긴장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사건은 상업화된 에베레스트 등반의 민낯을 드러내며 최고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 돌아올 것인가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에베레스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변한 것은 인간입니다. 더 빠른 장비, 더 많은 돈, 그리고 더 치열해진 욕망. 그러나 산은 언제나 묻습니다. 정말로 이 꼭대기에 오를 준비가 되었는가? 희박한 공기 속으로가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산은 영원하고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답을 내리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히말라야 등반의 형태와 방식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에베레스트는 너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처럼 긴 카라반을 거쳐야만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진정한 의미와 낭만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요즘의 산악인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이스폴에 직접 루트를 개척하고 대원이 스스로 길을 만들어 올라야만 진정한 먹과 맛이 있다고 고집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 자체가 에베레스트에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카라반 길도, 등반 스타일도, 사고방식도 모두 변해버린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지만 이제 에베레스트는 산악인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만의 전유물이었던 산에서 일반인과 함께 나누는 공유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버린 것이지요.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에베레스트에는 참다운 개척 정신도 진정한 모험심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팀워크와 동료에마저 희미해지고 오로지 정상에 오르느냐 못 오르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셀파에게 의존해서라도 날씨 좋은 날을 골라 잘 닦인 길을 따라 제3캠프부터 산소를 마시며 줄지어 올라간다 해도 세계 최고봉 정상에 서고 싶은 마음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년에 수백 명씩 오르는 에베레스트에 간다고 해서 이제는 산악인으로서 스폰서를 받기도 민망해졌습니다. 실제로 2007년 봄 시즌에만 628명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에베레스트는 광고 효과도 줄어들었습니다. 대한산악연맹에서도 해마다 고산과 거벽으로 향하는 몇몇 원정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이 에베레스트라면 더 이상 지원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정상에 선다 해도 세계 최고봉 등정자 명단에 이름이 오를 뿐 자기만족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산악인 사회에서는 더 이상 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에베레스트에만 다녀온 산악인은 진정한 히말라야 등반을 논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봉을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대단한 등반가인 양 치켜세우며 개척 정신과 알피니즘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과대망상이거나 허세일 뿐입니다. 물론 히말라야에는 아직도 우리가 향해야 할 훌륭한 산들이 많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잃었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세계 최고봉은 일반인에게 양보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악인이 설악산에 가더라도 반드시 대청봉에만 오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대청봉이 최고봉이라는 사실 외에 다른 의미는 없으니까요. 반면 일반인에게 에베레스트는 하나의 상징이고 목표입니다. 세계 최고봉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마음, 나아가 정상에 올랐을 때 느낄 기쁨을 막연하게 꿈꾸는 것입니다. 다른 고산에 오른 사람보다 세계 최고봉에 선 사람이 더 멋져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등산에 갓 입문한 이들에게는 언젠가
꼭 오르고 싶은 순수한 야망이 있을 것이며 경험 많은 베테랑 산악인조차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향하는 수많은 트레킹 팀을 보면 그 인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에베레스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봄, 가을뿐 아니라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진 동호인들은 오히려 맑은 겨울 하늘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등산 잡지든 에베레스트 트레킹 모집 광고가 없는 달이 없을 정도입니다. 인천과 카트만두를 잇는 대한항공 직항 노선이 개설된 것도 이처럼 늘어나는 트레커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가려면 국내 산에서 충분한 훈련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착각이자 난센스입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는 등산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고소 적응만 잘하면 누구나 방문이 가능한 곳입니다.